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의 브라운 신부 중에서 기묘한 발자국. 엉뚱하지만 비상하고 근엄하지만 동심 가득한 브라운 신부. 기상천외한 신부의 추리 능력은 신의 선물인가요? 범죄자들이 신부 앞에만 서면 고해성사를 하게 만드는 능력도 부럽지만 그의 천진난만함이 추리소설이라는 으쓱한 분위기를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크로포츠의 통 완결하고요. 오랜만에 브라운 신부님 모셔왔는데 오늘은 고급 호텔에 가셨다네요. 또 무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만약 당신이 매년 열리는 12명의 진정한 어부라는 독특한 클럽 회원이 버논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그가 외투를 벗었을 때 검정 만창 코트가 아닌 녹색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을 배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종업원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입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다시 만약 당신이 온순하고 성실한 땅딸막한 브라운 신부를 만나 그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행운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면 그는 버넌 호텔에서 단지 몇 번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범죄를 막고 한 사람을 구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아마도 그는 놀라운 자신의 추측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12명의 진정한 어부를 찾아갈 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브라운 신부가 있는 빈민가나 범죄자 소굴로 들어갈 만큼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면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이다. 12명의 진정한 어부의 연례 만찬이 열린 버논 호텔은 예의와 품격을 중시하는 장소로 권위적인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영리사업 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쫓아냄으로써 돈을 버는 곳이었는데 까다롭고 부유한 사람들이 안달하며 찾아와 돈을 쓰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것이었다. 만약 런던에 키가 180cm가 넘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고급 호텔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당연히 180cm가 넘는 남자들만 그 호텔에 모일 것이다. 또 주인의 변덕으로 목요일 오후에만 문을 여는 값비싼 레스토랑이 있다면 목요일 오후에는 손님들로 붐빌 것이다. 버논 호텔은 마치 우연인 듯 벨그라비 광장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담장처럼 느껴졌다. 특히 한 가지 불편함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한 번에 24명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일한 대형 테이블은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래된 정원 중 하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의 24개 좌석은 따뜻한 날에만 즐길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더욱더 이 테이블을 원했다. 이 호텔의 주인은 레버라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호텔 출입을 제한하는 전략으로 $1,000,000를 벌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세심한 서비스와 정성을 기울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와인과 요리는 유럽의 어느 곳 못지않게 훌륭했고 영국 상류층의 예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 호텔의 종업원은 모두 15명이었고 주인은 그들을 자신의 손바닥 들여보듯 잘 알고 있었으며 이 호텔의 종업원이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정도였다. 각 종업원은 마치 신사에 충실한 하인처럼 절대적인 침묵과 매너를 훈련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식사하는 모든 신사에게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종업원이 시중을 들었다. 12명의 진정한 어부클럽은 그들만의 사치스럽고 사적인 공간을 고집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연례 만찬이 열릴 때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보물을 꺼내놓는 습관이 있었다. 특히 그 모임의 상징인 나이프와 포크는 물고기 모양으로 정교하게 가공된 은제품으로 칼자루에는 커다란 진주가 하나씩 박혀 있었다. 생선 요리 코스마다 이 나이프와 포크가 놓였으며 만찬에서 가장 화려하고 푸짐한 차림이었다. 역사나 목적도 없는 매우 귀족적인 모임이었다. 12어부 중 1명이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었다. 이미 특수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종류의 모임도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 이 클럽은 창립된 지 12년이 지났고 회장은 오들리 씨이며 부회장은 체스터 공작이었다. 자, 이 독특한 호텔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다면 독자들은 내가 어떻게 이 호텔에 대해 알게 됐는지, 내 친구 브라운 신부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화려한 장소에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단순하다. 종업원 중 1명인 이탈리아인이 그날 발작으로 쓰러졌고 그의 유대인 사장이 가장 가까운 성당에서 신부를 불러온 것이었다. 종업원이 브라운 신부에게 고백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성직자만이 간직해야 하니까. 하지만 신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브라운 신부는 버킹엄 궁에서라도 그랬을 듯한 당당한 태도로 방과 필기 도구를 요구했다. 호텔 주인 레버는 신부의 요구에 갈등을 했는데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고 친절함을 꾸며낼 줄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난처한 일이 일어나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낯선 사람의 존재는 방금 청소한 곳에 떨어진 먼지처럼 느껴졌다. 버논 호텔은 방이나 대기실도 없었으며 홀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우연히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다. 그날 밤은 종업원 15명과 손님 12명만 있어야 했다. 호텔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것은 가족 식사에 새로운 형제가 들어와 식사나 차를 마시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게다가 신부의 외모는 초라했고 옷도 허름해서 언뜻 보기만 해도 클럽에 위기가 닥칠 수 있었다. 마침내 호텔 주인 레버는 이 곤란한 상황을 없애지는 못해도 덮어버릴 방법을 찾았다. 버논 호텔에 들어서면 칙칙하지만 유명한 그림 몇 점으로 장식된 짧은 복도를 지나 오른쪽에는 홀로 통하는 복도가 있었고 왼쪽에는 호텔의 주방과 사무실로 통하는 복도가 있었으며 현관과 라운지 왼쪽 모퉁이를 돌면 유리로 된 사무실이 있었는데 한때는 호텔에 바가 있었던 장소였다. 이 사무실에는 주인이 앉아 있었고 사무실 바로 건너편 종업원들의 숙소로 가는 길에는 신사들의 마지막 영역인 의상 보관실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과 보관실 사이에 출구가 없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때때로 주인이 공작들에게 1,000파운드를 빌려주거나 6펜스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등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장소였다. 그러니 레버가 이 성스러운 장소를 한낮 신부가 종이에 끄적이는 것을 허용하며 30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브라운 신부가 적어내려간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었을 테지만 결코 우린 알 수 없다. 다만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만큼이나 길었으며 마지막 두세 문장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말할 수 있다. 기록이 끝나갈 무렵 신부의 예민한 동물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려앉고 저녁 만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부가 있는 작은 방에는 불빛이 없었는데 어둠 속에서 청각은 더욱 예민해지는 법이다.
신부가 문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적어 내려갈 때 문득 반복되는 소리에 맞춰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소린 문 앞을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였는데 호텔에서는 그리 이상하게 들릴 소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어두운 천장을 응시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 초 동안 몽롱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숙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이마에 두 손을 얹고는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어느 호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였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장소에 익숙한 손님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고 잘 훈련된 종업원들은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조용했다. 불규칙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 호텔보다 적은 장소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발자국 소리는 너무나 이상해서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브라운 신부는 마치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처럼 발자국 소리에 맞춰 손가락을 책상 위에 두드렸다. 처음에는 가볍게 경보를 하는 사람처럼 빠르고 가벼운 걸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서는 흔들리면서 쿵쿵 걸었는데 그것은 가볍게 걷는 것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속시간은 거의 비슷했다. 마지막으로 쿵쿵 거리는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가볍지만 서두르는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고 다시 쿵쿵 거리는 걸음이 이어졌다. 분명히 같은 신발에서 나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주변에 다른 발자국 소리는 없었으며 희미하긴 했지만 특징적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브라운 신부는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소해 보이는 궁금증 때문에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왔다. 신부는 점프하기 위해 뛰는 사람을 본 적은 있지만 걷기 위해 뛰는 사람이라니? 아니, 뛰기 위해 걷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두 다리의 기묘한 발자국을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남자는 복도의 절반을 매우 느리게 걷기 위해서 나머지 반을 아주 빠르게 걷거나 빠르게 걷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아주 천천히 걷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둘 다 말이 되지 않았다. 신부의 뇌는 방처럼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하기 시작하자 방의 어두움이 오히려 그의 생각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자연스럽고 독특한 방식으로 복도를 따라 상징적인 움직임과 발걸음으로 걷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이교도의 종교적 춤일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과학적 운동일까? 브라운 신부는 그 발걸음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먼저 느린 발걸음은 분명 종업원의 걸음걸이는 아니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따라서 지시를 기다리는 종업원이나 심부름꾼일 수는 없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약간 취했을 때 비틀거리며 걷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화려한 장소에서는 절제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다. 무겁지만 탄력 있는 발걸음, 특별히 시끄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듯한 발걸음은 지구상의 오직 하나의 계급에만 해당한다. 그것은 서유럽의 신사이자 먹고 살기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신부가 이런 확신에 도달하자 발걸음은 더 빠른 걸음으로 바뀌었는데 마치 쥐처럼 문 앞을 재빨리 지나갔다. 신부는 발걸음은 훨씬 빠르지만 발자국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의 발끝으로 걷는 것처럼 말이다. 신부는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미치도록 괴로웠다. 분명 그 이상하고 빠른 걸음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신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방은 복도로 나가는 문은 없었지만 한쪽은 유리로 된 사무실, 다른 한쪽은 의상 보관실로 통하는 복도가 있었다. 신부는 사무실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을 내다보니 보랏빛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에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그 순간 개가 쥐냄새를 맡듯 신부는 사악한 냄새를 맡았다. 곧 신부가 이성을 되찾자 주인이 문을 잠궜다가 다시 열어주러 오겠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다. 신부는 밖에서 들린 기이한 소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이해시킨 후에 자신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종이와 펜을 창가로 가져가 아직 남은 노을빛 아래서 다시 한번 기록에 몰두했다. 약 20분 정도 써내려가는 동안 점점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 신부는 종이에 더 가까이 몸을 숙여야 했다. 그러다 갑자기 신부가 허리를 폈다. 다시 그 이상한 발걸음이 들린 것이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전에는 가볍지만 빠르게 걸었는데 이번엔 뛰고 있었다. 마치 도망치다 뛰어오르는 표범의 발자국 소리 같았다. 그 발걸음은 아주 힘있고 활동적인 남자의 걸음걸이였으며 여전히 경쾌했다. 하지만 속삭이는 회오리 바람처럼 사무실 앞까지 왔던 발걸음은 다시 느리고 무거운 쿵쿵 거리는 발걸음으로 바뀌었다. 브라운 신부는 쓰고 있던 종이를 내던지고 사무실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반대편 의상 보관실로 들어갔다. 이곳의 담당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유일한 손님은 저녁 만찬 중이었다. 회색 외투 사이를 비집고 나와보니 불빛이 켜진 복도 쪽으로 열린 문이 보였는데 그곳은 우산을 건네거나 옷 보관표를 받는 아치형 카운터였으며 바로 위에는 밝은 조명이 달려 있었다. 그 빛은 브라운 신부 쪽으로는 거의 비치지 않아 어두운 윤곽만 보일 뿐이었으며 복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대의 조명처럼 보였다. 손님은 매우 평범한 만찬복 차림의 우아한 남자였다. 키는 크지만 체격은 크지 않아서 작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미끄러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생기가 넘치는 외국인 얼굴이었는데 매너도 좋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만약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검은 코트가 고급스럽지 않으며 주머니가 불룩하다고 트집을 잡을 정도였다. 그는 노을에 비친 브라운 신부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숫자가 적힌 종이를 내보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자와 코트를 가져다 주게. 당장 나가야겠어. 브라운 신부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받아 코트를 찾으러 갔고 이런 심부름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코트를 가져와 카운터 위에 놓았는데 양복 조끼 주머니를 뒤지던 낯선 신사가 은하가 없군, 이거라도 받게 라고 말하며 씹실린 그 말을 건네주고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브라운 신부의 실루엣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 순간 그는 이성을 잃었다. 신부의 머리는 항상 이성을 잃었을 때 가장 같이 있었다. 종종 가톨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신부 자신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영감이었으며 위기의 순간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이 이성을 되찾도록 해주었다. 저기 신사분, 신부가 공손히 말했다. 손님의 주머니에는 은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키 큰 신사가 노려보았다. 그 말을 내줬는데도 불평을 하나? 은은 때때로
금화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양이 많다면 말입니다.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신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복도를 따라 출구 쪽을 더욱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브라운 신부를 돌아보고 그의 뒤쪽에 있는 붉은 노을이 물든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결정한 듯 한 손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체조 선수처럼 가볍게 뛰어넘어 신부의 멱살을 잡았다.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그가 속삭였다. 당신을 위협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난 위협하고 싶군요. 브라운 신부가 북소리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로 당신을 위협하고 싶어요. 옷장이나 지키는 직원 주제에. 나는 신부입니다. 당신의 고해성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사는 한동안 숨을 헐떡이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12명의 진정한 어부클럽의 저녁 만찬 첫 2코스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나는 메뉴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별 쓰임은 없었을 것이다. 요리사가 프랑스어로 만든 메뉴판은 프랑스인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이 클럽은 전체 요리를 미치도록 다양하고 많이 준비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것은 저녁 만찬과 클럽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숯불은 가볍고 소박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곧 다가올 생선 요리의 향연을 위한 일종의 소박하고 엄숙한 예식이었다. 대화는 대영 제국의 통치에 대한 것이었는데 평범한 영국인들이 엿들을 수 있다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주제였다. 양당의 장관들은 성은 빼고 이름으로만 거론됐으며 탈세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보수당의 재무장관은 시를 잘 짓는다거나 사냥터에서 사용한 말 안장으로 칭찬을 받았고 자유당원들이 폭군으로 혐오하는 보수당 지도자가 자유주의자라며 칭찬을 받았는데 정치인들은 아주 중요한 존재인 듯 했다. 그들에게 정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회장인 오들리 씨는 그레드스톤 칼라를 착용하고 있는 상냥한 노인으로 이 클럽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사람 자체였으며 어떤 정당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가 원했다면 내각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부회장인 체스터 공작은 젊고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적당한 지능과 엄청난 재산을 가진 금발머리에 주근깨 얼굴을 가진 유쾌한 청년이었다. 대중 앞에서 그의 외모는 호감을 샀고 그의 원칙은 매우 단순했다. 그는 농담이 생각나면 바로 얘기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똑똑하다고 했다. 농담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지금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유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클럽에서는 학생처럼 아주 유쾌하고 솔직했으며 어리석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회장 오들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는데 때때로 그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구식 정치가들처럼 옷깃 뒤쪽에 흰 머리를 잔뜩 굴려서 늘어뜨렸는데 뒤에서 보면 제국이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정면에서 보면 제멋대로 사는 독신자로 보였는데 실제로 그랬다. 앞서 말했듯이 테라스 테이블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고 손님은 클럽 회원 12명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테이블 안쪽에 앉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정원의 전망을 즐기는 호사를 누렸다. 회장은 테이블 중앙에, 부회장은 그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다. 12명의 손님이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15명의 종업원이
왕에게 경례를 하는 병사처럼 벽을 따라 줄지어 서는 것이 관례였고 뚱뚱한 호텔 주인은 이런 장면을 처음 본 듯 놀라움을 표시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나 첫 칼질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병사들은 사라졌고 한두 명만이 남아서 접시를 내놓거나 치웠다. 물론 주인인 레버는 이미 오래전에 매너 있게 사라진 뒤였다. 그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선 코스가 시작이 될 때면 주인이 이 만찬을 세심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생선 코스는 마치 웨딩 케이크 정도의 크기와 모양을 한 일종의 괴물 푸딩으로 그 안에는 신이 주신 모양을 잃어버린 생선들이 뒤섞여 있었다. 12명의 진정한 어부들은 그 유명한 생선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마치 은재 포크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듯 진지하게 푸딩으로 다가갔다. 내가 아는 한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침묵 속에 요리에 집중했고 접시가 거의 비워진 후에야 젊은 치스터 공작이 이곳이 아니면 어디서도 이런 음식은 맛볼 수 없을 겁니다 라며 의례적인 발언을 했다. 물론이죠. 어디에서도. 회장 오를리가 깊은 저음의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히 여기 말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카페 앵글레스에서는. 그 순간 종업원이 접시를 치우느라 방해를 받았지만 다시 말을 이었다. 카페 앵글레스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그는 교수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무자비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과대평가된 곳입니다. 파운드 대령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 같았다. 글쎄요, 다른 건 꽤 괜찮은 곳인데 그곳만에... 낙관론자인 체스터 공작이 말했다. 그때 종업원이 재빨리 걸어 들어오다가 걸음을 멈췄는데 신사들은 보이지 않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하인들의 완벽한 부드러운 동작에 익숙해져 있어서 종업원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마치 사물이 불복종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수치심이 깊어졌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끔찍한 결합이었다. 진정한 전통의 귀족이었다면 종업원에게 빈병을 집어던지다가 마지막에는 돈을 집어던졌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동지처럼 명확한 어조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부호들은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까이 두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손님들은 잔인해지고 싶지 않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거추장스러웠다. 다만 무슨 일이든 어서 끝나기를 바랐다. 그리고 끝났다. 종업원은 몇 초간 꼿꼿이 서 있다가 돌아서서는 미친 듯이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종업원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다른 종업원과 함께였는데 그가 남부의 격렬한 몸짓을 하자 첫 번째 종업원은 두 번째 종업원을 남겨두고 사라졌고 다시 세 번째 종업원과 함께 나타났다. 네 번째 종업원이 나타났을 때쯤 오들리 회장이 이 침묵을 깨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의장의 망치 대신 무지하게 큰 기침을 하고는 말했다. 젊은 무처가 범하에서 훌륭한 일을 했더군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섯 번째 종업원이 다급히 다가와 회장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사장님이 급히 나눌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멍한 눈으로 레버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주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달랐는데 보통의 구릿빛이 아닌 누렇게 떠 있었던 것이다. 용서하십시오, 오들리 씨.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하의 생선 접시와 나이프와 포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 다소 흥분해서 말했다. 혹시 그 종업원을 보셨습니까? 호텔 주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것을 치운 종업원을 보셨어요? 그 종업원을 아냐고요? 물론 모릅니다. 오들리 회장이 분개하며 대답했다. 호텔 주인 레버는 고통스러운 듯 손을 펼쳤다. 그 사람은 제가 고용한 종업원이 아닙니다. 언제 왜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죠. 종업원이 접시를 치우려고 들어와 보니 이미 가져가고 없었다고 하더군요. 오들리는 제국이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에는 너무나 당황한 모습이었고 나머지 회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파운드 대령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경을 끼고 마치 말하는 법을 반쯤은 잊어버린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누군가 우리의 은제 나이프와 포크를 훔쳐갔다는 건가요? 호텔 주인은 더욱 무력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보이는 동작을 반복했고 순식간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남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업원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까? 대령이 낮고 거친 억양으로 물었다. 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젊은 체스터 공작이 소년 같은 얼굴로 말했다.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항상 세어보거든요. 벽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네. 회장이 말했다. 아니요, 정확히 기억해요. 공작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종업원이 15명 이상은 없어요. 맹세컨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호텔 주인은 놀라움에 몸을 떨며 공작을 바라보았다. 이런, 종업원 15명을 다 봤다고요? 주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평소처럼요. 무슨 일 있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면 종업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위층에서 죽었거든요. 주인 레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초자연적으로 느껴져 한가한 남자들은 잠시 동안 자신들의 말라빠진 완두콩 같은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 중 한 명, 그러니까 공작인 것 같은데 부자들의 친절함을 드러내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다. 신부님이 와 계십니다. 주인이 말하자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15번째 종업원이 위층에서 죽은 사람의 유령인 것처럼 느껴졌다. 유령은 그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처럼 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은제 나이프와 포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 갑자기 거칠게 반응했다. 대령은 의자를 밀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 15번째 종업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둑놈입니다. 당장 앞문과 뒷문으로 가서 모든 문을 잠그고 나서 얘기하죠. 클럽의 24개의 진주는 되찾을 가치가 있어요. 회장 오들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신사적인 태도인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젊은 공작이 계단을 뛰어내려가자 좀 더 성숙한 동작으로 따라 나섰다. 그때 6번째 종업원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찬장 위에 생선 접시는 발견되었지만 은제품은 없다고 알렸다. 복도를 따라 흩어져 있는 식당 손님과 종업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회원들은 대부분 주인을 따라 현관으로 나갔고 파운드 대령과 회장, 부회장 그리고 한두 명의 회원들은 탈출 가능성이 높은 종업원 휴게실로 통하는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상 보관실을 지나 어두운 골방을 지나갔고
그곳에는 직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키가 작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봐,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어? 공작이 외쳤다. 작은 키의 남자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아마도 제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의아해하며 멈칫하는 사이 그가 조용히 의상 보관실에서 나와 마치 판매사원처럼 빛나는 은제품 한가득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12쌍의 독특한 모양의 나이프와 포크였다. 당신... 대령이 평정심을 잃은 듯 말했다. 그리고는 어두운 작은 방을 들여다보며 두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키가 작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성직자였으며 둘째, 누군가 격렬하게 빠져나간 것처럼 뒤쪽 방의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이다. 보관실에 맡기기에는 귀중한 물건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신부가 침착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 물건들을 훔쳤소? 회장 오들리가 눈을 크게 뜨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이 아니군요. 파운드 대령이 깨진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제가 한 일은 아니죠. 신부가 근엄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아시지 않소? 대령이 말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가 내 목을 졸라 죽이려 할 때 그의 힘을 가늠할 수 있었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회개했을 때 알았습니다. 이런 회개를 했다고? 젊은 체스터 공작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브라운 신부는 두 손을 뒤로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상하지 않나요? 부유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신이나 인간을 위해 아무 유익한 일도 하지 않고 경박한 삶을 사는데 토둑이자 방랑자가 회개를 하다니요. 죄송하지만 제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회개했는지 의심이 된다면 여기 은재 물고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그자를 잡았소? 대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브라운 신부는 그의 찌푸린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낚싯바늘과 낚싯줄로 말이에요. 그 줄은 그가 세상 끝까지 헤맬 수 있게 길지만 언제든 잡아당기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줄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되찾은 은제품을 동료들에게 가져다 주거나 주인에게 이 이상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흩어졌다. 그러나 침울한 얼굴의 대령은 여전히 카운터 옆에 앉아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휘두르며 검은 코스염을 물어뜯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신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는 영리한 친구임이 틀림없지만 내가 더 영리한 친구를 아는 것 같군요.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당신이에요. 대령이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 녀석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어떻게 그에게서 물건을 되찾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소. 알려준다면 은재 포크를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신부님이 가장 영리한 것 같습니다만. 브라운 신부는 대령의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글쎄요. 신부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 남자의 신원이나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알아낸 단순한 사실 정도는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신부는 보관실을 훌쩍 넘어와 대령 옆에 앉아서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얘기를 시작했다. 대령님, 저는 저 작은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 복도에서 기이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마치 죽음의 사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발끝으로 걷는 듯 빠르고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시가를 문 덩치 큰 남자가 걷는 듯한 느긋하고 삐걱거리는 발걸음이 이어졌죠. 하지만 두 발걸음 모두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고 확신하건대 처음에는 뛰었다가 걷고 다시 뛰는 식으로 번갈아가며 걸었어요. 처음에는 멍하게, 나중에는 왜 한 남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걷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령의 걸음걸이와 똑같았죠. 부유하고 걱정 없는 듯한 신사의 걸음걸이였는데 무엇을 기다리거나 조급한 발걸음이 아니라 긴장을 풀기 위한 걸음걸이였어요. 나는 그 발걸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기억할 수가 없었죠. 저렇게 특이한 걸음을 걷는 사람을 언제 봤더라. 기억을 더듬는데 그때 어디선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성 베드로 대성당만큼이나 명쾌하게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종업원의 걸음걸이,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시선은 아래를 향한 채 발가락으로 땅을 박차고 코트의 꼬리와 냅킨을 휘날리며 발끝으로 걷는 그런 걸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마치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범행 수법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파운드 대령은 신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지만 신부의 온화한 회색 눈동자는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을 향해 있었다. 범죄도 다른 예술 작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범죄는 지옥 같은 작업실에서 탄생하는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성하거나 사악하거나 모든 예술 작품에는 한 가지 필수 불가결한 특징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중심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햄릿에서 무덤을 파는 사람의 기괴함과 미친 소녀의 꽃, 오피리어의 환상적인 아름다움, 유령의 창백함, 해골의 미소 등은 모두 검은 옷을 입은 비극적인 한 남자의 주변에 엉킨 기이함일 뿐이죠. 브라운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의 단순한 비극이죠. 대령이 신기하다는 듯 신부를 쳐다보자 그는 말을 이었다. 이 이야기 전체가 검은 코트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도 햄릿처럼 주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말하자면 당신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수 없었던 죽은 종업원이 있지요. 은제품을 싹 쓸어 사라진 보이지 않는 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교묘한 범죄는 궁극적으로 신비로울 것 없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움은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대범하고 교묘한 범죄는 신사들의 저녁 만찬 복장이 종업원들의 복장과 같다는 평범한 사실에서 출발을 하죠. 나머지는 모두 연기였는데 정말 훌륭한 연기였어요.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태령님,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당신의 포크를 훔쳐간 자는 환하게 불이 켜진 이 복도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20번이나 걸어 다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두운 구석에 숨지 않았어요. 그는 불이 켜진 복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마치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보였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묻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밤에 67번 그를 보았으니까요. 당신은 저기 복도 끝에 있는 응접실 너머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다른 신사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신사들 사이에서 있을 땐 고개를 숙이고 냅킨을 펄럭이며 재빠른 종업원과 같은 모습으로 가볍게 걸었어요. 그렇게 테라스의 테이블로 가서 무언가를 한 다음 다시 사무실과 종업원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직원과 종업원들 사이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모든 행동은 신사다웠죠. 그는 종업원들 사이를 거닐 때면 손님들에게서 보아왔던 신사들의 무심한 듯 무례한 태도를 취했어요. 만찬 자리를 벗어난 손님이 동물원의 동물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 돌아다니는 상류층의 습관만큼 특징적인 것도 없지요. 그는 복도를 걷다가 지치면 방향을 돌려 사무실로 걸어갔고 아치형 천장을 지나갈 때면 마치 마법을 부리듯 공손한 종업원으로 변신해 12명의 진정한 어부들에게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지요. 신사들은 종업원을 쳐다보지도 않으니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로 상류층 신사가 복도를 걸어 다닌다 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두 번 그는 장난도 쳤지요. 주인의 사무실로 들어가 목이 마르다며 소다수 한 병을 요청했고 자기가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친절하게 말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심부름하는 종업원인 척 신사들 사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나갔어요. 물론 오랜 시간 속일 수는 없었고 생선 요리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됐지요. 제약의 순간은 종업원들이 일렬로 서 있을 때였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모퉁이를 돌아 벽에 기대 서서는 종업원들에게는 신사로 신사들에게는 종업원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지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종업원들은 그를 신사의 대화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귀족나리로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는 생선 요리가 치워지기 2분 전에 종업원으로 변신해 접시를 치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는 접시를 찬장에 내려놓고 은제 나이프와 포크를 가슴 주머니에 넣어 토끼처럼 뛰어 의상 보관실로 갔어요. 제가 그가 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곳에서 그는 신사 노릇을 하며 급한 일이 생긴 척 직원에게 옷 보관표를 주고 들어왔을 때처럼 나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상 보관실에 있던 직원이 된 셈이었죠.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령이 흥분하며 물었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신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얘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파운드 대령이 끼어들었다. 그의 전문적인 속임수는 이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신부님의 방법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현관 복도를 따라 함께 걸었고 주근깨가 가득한 체스터 공작이 그들을 향해 힘차게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 파운드 대령님 여기 계셨군요. 찾아다녔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녁 만찬이 다시 시작이 됐고 회장님이 은제품을 무사히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연설을 한다고 하시네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식을 시작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대령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나는 대령이 냉소적인 눈빛으로 공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검은색 대신 녹색 코트를 입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해야겠네. 종업원처럼 보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맙소사. 대령은 종업원처럼 보이지 않아요. 공작이 말했다. 신사처럼 보이는 종업원도 없겠지. 파운드 대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신부님, 신사처럼 행동하는 당신의 친구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고 브라운 신부는 평소 입던 외투의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평범한 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래요. 신사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종업원이 되는 것 또한 힘든 일일 거란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지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브라운 신부는 이 말을 남긴 채 즐겁고 호화로운 공간의 무거운 문을 열었다. 황금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혔고 신부는 1페니짜리 합승마차를 타기 위해 축축하고 어두운 거리를 힘차게 걸어 나갔다.